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호가 차에서 짐을 내리며 말했지만 지영에게는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낯설게만 들렸다. 2층 단독주택 앞에 서서 바라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자던 처음, 약속은 어느새 어머니 혼자 두기엔 너무 쓸쓸하시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지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성격이 좀 까칠하시긴 하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민호는 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정작 본인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어머니가 좀 예민하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던 지영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타난 순자의 첫 마디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늦었네. 점심시간 다 지났는데 왜 이제 와? 인사보다 먼저 나온 질책이었다. 지영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무슨, 당연한 일이지. 민호야, 짐 빨리 들고 올라가. 바닥에 물 떨어뜨리지 말고. 순자는 지영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현관에서 벗어놓은 구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런 굽 높은 신발집에서 신으면 마루에 상처나. 앞으로 실내화 따로 준비해야겠어. 지영이 평소에 즐겨 신는 5cm 정도의 낮은 굽구두였지만 순자의 눈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모양이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일도 아니고 그냥 모르니까 말해주는 거야. 우리 집은 원래 깔끔하게 사는 집이라서. 순자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여기서는 내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2층 안방으로 올라가며 민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좀 꼼꼼하신 편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영은 고개만 끄덕였다. 아직 첫날인데 벌써 기가 죽는 기분이었다. 결혼 전 몇 번 인사를 드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막상 같이 살게 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아래층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잠깐 내려와. 민호가 급하게 내려가자 지영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벽이 얇은 탓인지 아래층 대화가 그대로 들렸다. 저의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옷장 하나로는 부족하겠네. 어머니, 여자 옷이 원래 많아요. 지영이도 평소보다 많이 줄여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또 옷장을 하나 더 사야 한다는 얘기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지영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왔는데도 불평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점심 준비를 도와드린다며 부엌으로 내려갔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괜찮아. 나 혼자 하는 게 더 빨라. 대신 설거지는 내가 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도 편할 수가 없었다. 순자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지적했다. 밥 먹을 때는 소리 내면 안 돼. 그리고 김치는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야지.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어떡해. 지영은 평소 집에서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지적받았다. 민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지영아, 우리 집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순자의 말에는 상냥함이 섞여 있었지만 지영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우리 집 며느리라는 표현이 특히 부담스러웠다. 마치 정해진 틀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순자의 지적은 계속되었다. 물을 너무 많이 써. 그리고 그렇게 세게 문지르면 그릇에 상처나. 우리 집 그릇들은 다 좋은 거라서 조심히 다뤄야 해. 지영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했지만 순자는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 답답해. 내가 해줄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지영은 간신히 말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해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순자는 지영을 부엌으로 불렀다. 오늘부터는 내가 저녁 준비해. 레시피는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해. 지영은 나름대로 요리에 자신이 있었지만 순자 앞에서는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다. 양파 써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간 맞추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순자의 간섭이 있었다. 양파는 너무 크게 썰면 안 돼. 민호가 큰 거 싫어해. 그리고 당근은 더 작게 썰어야 해. 씹는 맛이 있어야지. 파는 어떻게 썰까요? 파는 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야 해. 그래야 국물에 파향이 잘 우러나와. 지영이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순자는 즉시 제지했다. 그게 아니야. 우리 집 방식이 따로 있어. 민호가 어릴 때부터 이 맛에 익숙해져 있다고. 결국 지영은 자신의 방식을 완전히 접고 순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요리하는 내내 순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평가는 계속되었다. 맛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소금을 좀 더 넣었어야 했나. 민호는 맛있어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다. 민호는 뭘 먹어도 맛있다고 하니까. 지영아, 다음엔 간을 좀 더 세게 해. 그리고 국물이 좀 맑네. 멸치를 더 많이 넣었어야 했어. 지영은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집에서는 담백한 맛을 좋아해서 간을 세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취향도 맞춰야 하는 모양이었다. 밤이 되어서야 지영은 잠깐의 휴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지막 당부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더했다. 지영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우리 집은 아침 7시에 식사하거든. 그리고 민호 도시락도 싸줘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는 된장국이랑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치볶음 정도면 돼. 레시피는 냉장고에 붙여놨으니까 보고해. 순자가 올라간 후 민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영에게 다가왔다. 어머니가 좀 심했지? 미안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괜찮아. 어머님이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겠지. 지영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하루 종일 자신이 잘못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어머니 성격이 원래 꼼꼼하셔서 그래. 아기는 없어. 민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영은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었다.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다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할까. 늦은 밤 지영은 혼자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결혼 전 상상했던 새로운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라는 꿈은 현실 앞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순자와 민호의 대화 소리가 신경 쓰였다. 지영이 어때요, 어머니? 글쎄,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런데 요리는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어머니,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세요. 지영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엄격한 게 아니야. 우리 집 며느리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거지.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지영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눈을 감았다. 우리 집 며느리로서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은 지영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민호의 아내, 순자의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았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지영은 마침내 결심했다. 일단은 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보자.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과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신을 잃지 않고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지영은 일어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부엌으로 향하며 지영은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해보자. 순자가 만족할 만한 아침을 준비해보자. 하지만 지영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앞으로 몇 달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 달이 지났지만 지영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순자의 간섭은 더욱 세밀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하루 일과는 낯이 정해진 시간표처럼 빈틈없이 짜여 있었다. 지영아, 빨래 넣을 때 색깔별로 분류해서 널어야 한다고 했잖아. 흰색 옷이랑 유색 옷이랑 같이 널면 어떡해? 아침 8시. 민호가 출근한 직후 순자의 지적이 시작됐다. 지영은 어제 세탁한 옷들을 베란다에 널고 있었는데 순자가 뒤따라 나와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셔츠는 왜 이렇게 구겨졌어? 세탁기에서 바로 꺼내지 않았나? 죄송해요. 어제 저녁에 너무 늦어서. 늦었다고 해서 빨래를 그냥 둬도 되는 건 아니야. 빨래는 세탁이 끝나는 즉시 널어야 구김이 생기지 않아. 순자는 지영이 널어놓은 옷들을 다시 정리하며 한 벌씩 털어서 다시 걸었다. 지영은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한 일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양말은 이렇게 걸어야 해. 발가락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야 물이 잘 빠져. 지영이 평생 해온 방식이 모두 틀렸다는 듯한 순자의 설명을 들으며 지영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집안일 하나하나가 시험이 된 것 같았다. 오전 10시, 순자는 지영을 거실로 불렀다. 지영아, 앉아. 오늘은 우리 집 청소 방법을 제대로 알려줄게. 순자는 청소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걸레질할 때는 이 걸레는 바닥용, 이 걸레는 가구용이야. 절대 섞어서 쓰면 안 돼. 그리고 바닥 걸레질은 방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야 해. 발자국이 남지 않게.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자신의 집에서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왔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규칙이었다. 유리창 닦을 때는 신문지를 써야 해. 걸레로 닦으면 물자국이 남거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순자의 설명은 계속됐다. 화장실 청소법, 주방 정리법, 침실 정리법까지 모든 것에 순자만의 방식이 있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민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때도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영은 민호 아버지라는 말에 귀가 움찔했다. 순자가 시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실렸다.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순자는 또다시 지영을 부엌으로 불렀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보자. 우리 집 된장찌개는 좀 특별해. 순자는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꺼냈다. 이 된장은 내가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으로 담근 거야. 보통 된장하고는 맛이 달라. 지영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어떤 비법이에요? 그건 며느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나서 알려주는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순자의 대답에 지영은 당황했다. 제대로 자리 잡고 나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일단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워. 된장 푸는 양부터 봐야 해. 순자는 된장을 푸면서 세세하게 설명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맛이 안 나. 그리고 이 멸치 육수 우리는 법이 따로 있어. 멸치 머리와 내장을 완전히 제거해야 깔끔한 맛이 나. 지영은 집중해서 들었지만
평소 자신이 끓이던 된장찌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순자의 표현으로는 마치 완전히 다른 요리인 것처럼 들렸다. 점심을 먹으며 순자는 또 다른 주제를 꺼냈다. 지영아, 내 친구들이랑은 얼마나 자주 만나? 요즘은 거의 못 만나고 있어요. 집안일 배우느라 바빠서요. 그래, 그게 맞아. 시집 와서는 친정 친구들보다는 시댁 중심으로 생활해야 해.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면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쉬워. 지영은 숟가락을 멈췄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전화 통화도 너무 길게 하지 마. 특히 저녁 시간에는. 그 시간에 내일 준비를 해야지. 순자의 말에 지영은 답답함을 느꼈다.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전화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눈치를 봐야 했다. 오후 3시 지영이 거실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순자가 다가왔다. 지영아, 뭐 해?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 쉬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야.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민호 양복도 다려놔야 하고 며느리는 항상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해. 순자는 지영이 쉬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지영은 일어나서 다리미를 꺼냈다. 그리고 민호 양복 다릴 때 조심해. 이 양복은 비싼 거라서 온도 조절을 잘해야 해. 순자는 다리미 온도부터 다리는 순서까지 세세하게 지시했다. 지영이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순자는 즉시 개입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지는 접은 선을 따라서 다려야 해. 그리고 셔츠는 칼라 부분을 먼저. 지영은 점점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집안일에 자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틀렸다. 저녁 6시 민호가 퇴근했다. 지영은 반가운 마음으로 맞았지만 순자가 먼저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영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민호가 지영에게 물었지만 순자가 먼저 대답했다. 지영이가 오늘 청소하고 빨래하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아직 우리 집 방식에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 지영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듣는 기분이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성적표를 받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순자의 지적은 계속됐다. 지영아,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겠어. 민호는 어릴 때부터 나물을 좋아했는데 어머니, 저는 지영이가 만든 것도 잘 먹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맛있는 걸 먹어야 하루 일과를 잘 마무리하지. 순자는 민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영에게 계속 요구사항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국물이 좀 짜네. 다음엔 간을 좀 더 약하게 해. 민호가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 지영은 어제는 싱겁다고 했는데 오늘은 짜다고 하는 순자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식사 후 지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와 민호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지영이가 요리를 좀 더 연습해야겠어. 아직 우리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어머니, 지영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하는 건 인정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 그리고 집안일 하는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어. 지영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며느리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시집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참고 배워야 해. 순자의 말에 민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지영은 민호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다. 밤 9시 지영은 민호와 단둘이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지영아, 미안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악의는 없어. 나름대로 너를 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야. 하지만 너무 답답해.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줘. 어머니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민호는 지영을 위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영은 남편이 자신보다는 어머니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외로웠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전통적인 분이시라서 시집온 며느리는 집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친구도 못 만나고 대속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적당히 조절해서. 민호의 애매한 답변에 지영은 더욱 답답해졌다. 남편조차 명확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자신은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지영이 아침 준비를 하는데 순자가 부엌으로 와서 모든 과정을 감시했다. 계란, 후라이 뒤집을 때 조심해. 노른자 터지면 보기 안 좋아. 김치볶음 할 때는 기름을 좀 더 넣어야 해. 김치가 바싹 볶아져야 맛이 있지. 밥은 왜 이렇게 됐어? 어제보다 더 질게 되었네. 순자의 끊임없는 지적에 지영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평소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순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어려워졌다. 지영아, 며느리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라고. 순자의 말에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순자는 지영의 질문에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 집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순자의 표현 속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지영은 언제까지 이런 평가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날 점심시간, 지영은 혼자 남겨진 시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지영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어. 지영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순자의 간섭, 민호의 애매한 태도,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느낌까지. 지영아, 너무 힘들면 잠깐 나와서 만날까? 그러고 싶지만 어머님이 외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친구의 말에 지영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설상가상으로 순자는 지영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영아, 낮에 전화 통화를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지영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친정 친구랑 잠깐 통화했어요. 그래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전화요금도 생각해야 하고. 순자의 지적에 지영은 완전히 위축됐다. 이제 친구와의 전화 통화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날 밤, 지영은 민호에게 더 간절하게 호소했다. 여보, 정말 힘들어. 나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지영아, 조금만 더 참아줘. 어머니도 나름대로 너를 생각해서 하시는 일이야. 지영은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결혼 2달째, 지영은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결혼 3달째가 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 지영의 삶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순자가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간 사이, 지영은 평소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감시하는 눈길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다. 지영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김순자님 택배입니다. 아,
어머님은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제가 대신 받을게요. 신분증 확인 좀 해주세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택배라서요. 지영은 당황했다. 순자의 신분증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어머님 통장이라도 있으면 본인 확인용으로요. 지영은 순자의 방으로 올라갔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다. 그 중 하나를 집어들고 내려가려던 순간 지영의 눈이 다른 통장의 표지에 머물렀다. 빨간색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는데 연체, 최종 통고라는 글씨가 보였다. 설마. 지영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그 통장을 펼쳐보았다.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대출금 잔액 2,800만 원, 연체료 145만 원, 월 상환금 280만 원. 지영은 손이 떨렸다. 다른 통장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제1저축은행 1,500만 원 대출, 제2저축은행 800만 원 대출, 신용카드 연체 금액 450만 원 개인 채무, 1,200만 원. 모든 것을 합치면 6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다. 그리고 각 통장마다 연체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영은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대출 신청서에 적힌 사유란에 남편 도박빚 정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대부분이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현관 벨이 다시 울렸다. 택배 기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영은 황급히 하나의 통장만 들고 내려갔다. 죄송해요. 어머님, 통장입니다. 택배를 받고 나서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순자가 그렇게 까다롭고 절약에 신경 쓰는 이유.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까지 아끼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됐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다. 그렇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지영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오히려 더 까다롭게 굴었던 것이다. 오후 4시 순자가 집에 돌아왔다. 지영아, 집에서 뭐 했어?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다. 순자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지영은 계속 순자의 행동을 관찰했다. 평소 같으면 짜증스럽기만 했던 절약 습관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지영아, 가습을 너무 세게 틀지 마. 가습이 많이 나와. 물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요즘 수도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런 말들이 이제는 달리 들렸다.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절실한 필요에서 나온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가 퇴근한 후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지영은 계속 관찰했다. 민호야, 회사에서 회식 있으면 미리 말해줘. 저녁 준비 안 할 수 있게. 어머니. 왜요? 회식비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게 건강에 좋잖아. 순자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지영은 이제 그 속뜻을 알 것 같았다. 아마도 민호가 회식에 가면 회비를 내야 하고 그 돈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식사 후 지영은 민호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여보, 아버님 일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어머님이 너무 절약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좀 복잡한 일이 있으셨어. 하지만 이제 다 정리된 일이야. 민호는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지영은 더 궁금해졌다. 어떤 복잡한 일이었는데? 지영아, 굳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과거 일이니까. 민호의 반응에서 지영은 확신을 가졌다.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오늘 발견한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6천만 원이 넘는 빚. 그것도 시아버지의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을 순자가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어머님이 나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건가? 지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순자에게 동정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화가 났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순자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는 순자의 모습이 이전과 달리 보였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때로는 한숨을 쉬는 모습도 포착됐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지영에게는 그마저도 다르게 들렸다. 오전 10시, 순자가 또 외출한다고 했다. 지영아, 오늘 오후에 또 부녀회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해. 네, 다녀오세요. 순자가 나간 후, 지영은 다시 순자의 방으로 올라갔다. 어제 보지 못한 것들을 더 확인하고 싶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지영은 더 많은 서류들을 발견했다.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서, 채권자들의 독촉장, 그리고 변호사 상담 기록까지. 가장 최근의 서류를 보니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다니. 지영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내가 다 떠맡게 해서 이 집만은 꼭 지켜다오. 민호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 아이의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 편지를 읽으며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가 3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생명보험금이 나올 것이다. 그것으로 빚의 일부라도 갚아라. 지영은 손이 떨렸다. 시아버지가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오후 3시, 순자가 돌아왔을 때 지영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별일 없었어. 순자는 평소와 같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지영은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영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순자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준비하고 특별히 신경 써서 간을 맞췄다. 지영아, 오늘 음식이 맛있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더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호가 잠든 후 지영은 거실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순자를 바라보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까다롭고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보였다.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지영은 이제 순자의 행동들이 이해됐다. 전기요금을 아끼려 하고 물을 아껴 쓰고 외출을 제한하려 했던 것들 모두가 절실한 경제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는 말도 달리 해석할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며느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지영은 화도 났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을까?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진작에 도울 방법을 찾았을 텐데. 지영은 자신의 적금을 떠올렸다.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2천만 원. 순자의 빚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도움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순자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전히 까다롭게 지적하는 것은 같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지영아, 계란 후라이 기름이 너무 많아. 기름값도 비싼데. 어머님, 지영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점심시간, 혼자 있을 때 지영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적금 중도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확인 후 은행에 직접 오시면 됩니다. 다만 약간의 이자 손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은 마음을 정했다. 당장은 말하지 않겠지만 적절한 시기가 오면 순자를 도와야겠다고. 그날 저녁, 순자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식사 중에 한숨을 몇 번 쉬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지영은 순자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년 동안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영은 민호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여보, 정말로 집안에 어려운 일 없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데?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민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서 좀 어려웠던 적이 있어. 하지만 이제 다 정리됐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 정말 다 정리됐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민호조차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영은 깨달았다. 순자가 모든 것을 혼자 떠안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은 결심을 더욱 굳혔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순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순자의 비밀을 안 후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명확해졌다. 오늘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약하고 순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잠시 외출해도 될까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 갈 일이 있어? 은행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지영의 애매한 답변에 순자는 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은행 일이라는 게 군과 관련된 일이겠지. 혹시 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어? 순자의 추궁에 지영은 곤란해졌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했다. 정말 별일 아니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지영아, 내가 너를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시집온 며느리가 혼자 은행에 간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순자의 말에 지영은 당황했다. 성인이 은행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어머님, 저는 성인이고 제 돈에 관한 일인데요. 지영의 말에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돈이 따로 있어?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건데. 그건 그렇지만 지영아, 가족이라는 건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하는 거야. 숨길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순자의 말에는 강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역설적인 상황에 어이없음을 느꼈다. 정작 순자 자신은 6천만 원의 빚을 숨기고 있으면서 지영에게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참았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았다.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가겠어요.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게 맞아. 급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오늘 갈 필요 없잖아. 하지만 지영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점심시간. 순자가 낮잠을 자는 사이 지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것이 순자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적금 중도 해약하려고 하는데요. 해약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은행 직원의 질문에 지영은 잠깐 망설였다. 가족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통장과 신분증, 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지영은 계속 생각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순자가 알면 뭐라고 할까? 총 2천만 원입니다. 중도 해약으로 인한 이자 손실이 약 80만 원 정도 됩니다. 괜찮아요. 진행해 주세요. 돈을 받아든 지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지영은 그 돈을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영은 계속 순자의 눈치를 봤다. 혹시 외출한 것을 눈치챘을까? 지영아, 오후에 뭐 했어? 집 정리하고 그냥 있었어요.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영을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지영은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어머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뭔데? 제가 어머님이 어려우신 상황을 알게 됐어요.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어제 택배 받으려고 어머님 방에 갔을 때 우연히 통장들을 보게 됐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내 방에서 뭘 했다는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된 이상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지영아,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지만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님,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혼자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순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통장들을 봤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쓰신 편지도.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편지까지 봤다고? 어머님, 왜 혼자서만 이런 고생을 하고 계세요? 가족이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뭘 안다고 남의 방에서 멋대로 뒤지고 다니면서. 어머님, 저는 그냥이 뭐야? 이 집에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애가 어른들 일에 참견하려고 해? 순자의 분노에 지영은 위축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민호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큰 문제를. 절대 안 돼. 순자가 소리를 질렀다. 민호는 절대 알면 안 돼. 그 애는 아무 죄 없는데 왜 이런 걸로 고생시켜? 순자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지영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머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해결할 일이야. 남편이 저질러 놓은 일을 아내가 수습하는 게 당연한 거고.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해. 민호가 자라난 집이고 우리 가족의 터전이야. 이 집만은 절대 잃을 수 없어. 지영은 순자의 절실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보였다. 어머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자만 해도 매달 몇백만 원인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떡해요? 어머님 혼자 벌 수 있는 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실제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꺼내든 봉투를 순자 앞에 놓았다. 이게 뭐야? 제 적금이에요. 2천만 원. 많지는 않지만. 순자는 봉투를 보고 경악했다. 미쳤어? 내가 왜 이런 일을.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잖아요. 어머님이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영아,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결혼 전부터 모은 소중한 돈이고. 어머님,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안 되잖아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다. 3년 동안 혼자서 견뎌온 무게가 갑자기 누군가와 나누어지는 느낌이었다. 안 돼.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어. 왜요? 내가 나한테 얼마나 구박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지영아,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정작 내 문제는 숨기고. 순자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해해. 너를 그렇게 구박하고도 어머님이 힘드시니까 더 예민해지셨던 거죠. 저도 어머님 입장이었다면 비슷했을 거예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이제 함께 해결해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왜 이런 짐까지 져야 해? 어머님,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님의 딸이잖아요. 딸이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3년 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영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지영은 순자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 집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집이니까요. 순자는 지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느리에게 이런 위로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 돈은 못 받겠어. 어머님, 이건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갚으시면 되고. 그래도 일단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요. 연체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영의 현실적인 조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빌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해요. 오후 3시 두 사람은 함께 은행에 갔다. 순자는 내내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지영은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가장 이자율이 높은 곳부터 먼저 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 회사에서 재무 관련 일을 좀 했거든요. 지영은 순자와 함께 채무 현황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2천만 원으로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지만 가장 급한 연체료와 고금리 대출은 정리할 수 있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다. 지영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어머님도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를 위해 어머님이 저한테 까다롭게 하신 것도 이 집의 며느리로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라셨던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고요. 순자는 지영의 말에 새삼 놀랐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님 상황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영아, 나는 정말 두려웠어. 뭐가요? 이 집을 잃을까봐, 민호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너마저 우리를 떠날까봐. 순자의 솔직한 고백에 지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님, 저는 안 떠나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다. 지영아,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덜 까다롭게 할게. 어머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녁 준비를 함께 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순자는 더 이상 지영의 모든 행동을 지적하지 않았고, 지영도 더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어머님, 된장찌개 비법 이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지영의 농담 섞인 질문에 순자는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즉시 눈치챘다. 뭔가 분위기가 좋은데? 그냥 어머님이랑 좋은 대화를 나눴어. 지영은 아직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순자와 먼저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날 밤 순자는 지영의 방으로 찾아왔다. 지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저야말로 어머님이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지영아, 나는 그동안 너를 정말 못되게 대했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해도 변명이 안 되지. 어머님, 이제 다 이해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 너를 진짜 딸처럼 대하고 싶어. 순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영도 눈물이 났다. 저도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정말 가족이 되자. 그날 밤 늦게 지영은 거실에서 혼자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순자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후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지영아, 아직 안 잤어? 순자가 계단을 내려와 지영 옆에 앉았다. 평소와 달리 따뜻한 목소리였다. 어머님, 그런 말 그만하세요. 이제 다 이해해요. 순자는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너무 무서웠어.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민호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압박감이 나를 예민하게 만들었나 봐. 그녀는 자책하며 계속했다. 그래서 내가 와도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러웠어. 또 한 사람 챙겨야 할 사람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정말 나쁜 생각이지. 하지만 오늘 내가 그 돈을 내밀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나를 위해서.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머님,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 딸이지. 순자는 처음으로 지영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봤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순자는 지영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지영아, 내가 계란 굽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도 배워야겠어. 아침 식사 시간에 순자는 민호에게 특별한 발표를 했다. 민호야, 앞으로는 지영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불러야겠어. 며느리라는 말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순자는 지영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답답했을 거야. 같이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자. 카페에서 순자는 지영에게 사과했다. 내 친구들 만나는 것도 내가 너무 제안했지? 미안해. 앞으로는 자유롭게 만나. 쇼핑몰에서 순자는 지영에게 예쁜 원피스를 사주며 말했다. 딸한테 옷 한 벌 사주는 건데 뭐. 일주일 후 지영이 감기에 걸리자 순자가 먼저 나섰다. 아픈데 무슨 일을 해? 방에 들어가서 쉬어. 순자는 직접 죽을 끓여 지영에게 가져다 주었다. 딸이 아픈데 어머니가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순자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지영은 눈물이 났다. 순자는 지영의 취업 준비도 적극 도왔다. 이력서 검토부터 면접 준비까지 함께하며 너는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야 라고 격려했다. 드디어 지영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순자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그날 저녁 축하 자리에서 순자는 지영이 좋아한다던 잡채와 불고기를 준비했다. 딸이 취업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느 날 순자는 지영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는 딸을 간절히 원했었어. 민호만 낳고 더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항상 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 지영도 고백했다.
저도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그럼 우리 정말 운명이었나 봐. 딸이 그리운 어머니와 어머니가 그리운 딸이 만난 거니까. 6개월 후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간 날, 순자는 사진관 사장에게 자랑했다. 사장님, 우리 딸 어때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에요. 진짜 딸.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가 말했다. 지영아, 고마워. 내가 와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이제 새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